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다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인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배울 때에도 이 리니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리니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란 이 데이터들을 두 개의 클래스로 나누는 리니어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구해서 해당 바운더리를 이제 클래시파이어로 삼는 그런 문제를 의미를 했었죠. 이때 이 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를 하이퍼플레인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렀습니다. 이 하이퍼플레인이란 이제 이 밑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 이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2차원 데이터인 경우 해당 2차원 데이터를 이제 반으로 나눠주는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눠주는 이 1차원 직선과 같은 형태가 하이퍼플레인이 될 거고요.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3차원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 라고 하면은 이 3차원 데이터를 두 클래스로 나누는 이렇게 나누는 바운더리를 찾기 위해서는 2차원 평면으로 이 3차원 공간을 쪼개줘야지 이 3차원이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이 P 차원의 공간을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는 두 개의 클래스로 나누는 P-1차원의 공간을 하이퍼플레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이 하이퍼플레인의 정확한 수학적인 정의예요. 그리고 이 하이퍼플레인은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는 0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이제 2차원일 때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는 0, 이 식은 직선 형태가 되고요. X가 3차원일 때 이 식은 2차원 평면이 될 거고요. 이 X가 P차원일 때 이 식은 P-1차원의 하이퍼플레인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직선을 하이퍼플레인이다 라고 불렀었는데 이것은 정확한 정의가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를 갖도록 주어져 있는데 이 데이터가 어떠한 하나 이상의 하이퍼플레인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100% 정확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정확하게 두 개의 클래스로 나뉘는 경우 이러한 데이터를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다라고 부릅니다. 이에 반해서 만약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클래스를 갖는 데이터가 하나가 이렇게 중간에 있고 이게 초록색 네모 클래스를 갖는 데이터가 이렇게 동그라미들 중간에 있게 되면은 이러한 데이터는 하이퍼플레인 하나를 가지고서 정확하게 분류가 불가능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아니라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정확하게 분류가 되는 데이터를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데이터다 라고 부르는데요. 자, 우선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이렇게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거는 이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나눠주는 이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건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러한 하이퍼플레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퍼플레인도 두 데이터들을 이제 정확하게 나눠주고, 이러한 하이퍼플레인도 두 클래스를 정확하게 나누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무수히 많은 하이퍼플레인들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어떤 하이퍼플레인을 골라서 우리의 모델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하이퍼플레인이 가장 좋은 하이퍼플레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서서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하이퍼플레인을 구해주는데, 여기에서는 이 하이퍼플레인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지 않고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로스 펑션을 만들어서 해당 로스 펑션을 바로 미니마이즈 하는 그런 하이퍼플레인을 찾아 주었었어요. 그래서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즈 하는 이 W와 B를 바로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SVM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살펴보자면, SVM에서는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데이터들 중간에 위치한 하이퍼플레인을 찾아서 그것을 가장 좋은 하이퍼플레인이다 라고 불러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도 가깝지 않고 어떠한 하나의 포인트에 대해서도 가깝지 않은 그런 하이퍼플레인을 가장 좋은 하이퍼플레인이다 라고 말해줄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데이터들 중간에 있어 주어야지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들 를 만날 때에도 해당 데이터들을 이제 잘 분류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분류할 수 있게끔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던 트레이닝 데이터 포인트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하이퍼플레인을 찾아서 그것을 최적의 하이퍼플레인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는 하이퍼플레인, 이것을 찾아서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마진이란 무엇이냐면, 여기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어떤 하이퍼플레인이랑 다른 데이터 포인트들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는 이 최소값 곱하기 2가 이제 마진이 되는데요. 이 데이터 포인트들과 이 하이퍼플레인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구하게 돼요. 데이터 포인트들에서 이 하이퍼플레인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 수직으로 내려진 이 직선의 크기, 얘가 이 점과 하이퍼플레인 사이의 거리가 되는데요. 이러한 거리들 중에서의 최소값의 2배가 이 마진이 됩니다. 그 뜻은 곧 이 하이퍼플레인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점과 하이퍼플레인 사이의 거리, 이것의 2배가 이제 마진이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가 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데이터에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이 하이퍼플레인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는 각각의 클래스마다 최소 한 개씩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이 초록색 클래스에 속한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 사이의 거리, 동그라미 클래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들 중에서 이 하이퍼플레인과 가장 가까운 이 데이터 얘로 만들어지는 이 거리는 이렇게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의 합이 이 마진이 될 거예요. 얘를 왜 마진이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이 워드에서 이 여백의 너비를 이 마진이라고 부르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 하이퍼플레인 빨간색 직선과 평행한 이 방금 전에 가리킨 이 점들, 이 가장 가까운 점들을 지나는 직선들을 이렇게 그려서 표현을 하면은 이 안쪽에 는 어떠한 트레이닝 데이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여기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면은 이게 아니라 이 포인트가 가장 가까운 점이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표시한 이 점이 가장 가까운 점이기 때문에 이 두 직선 사이에는 다른 점들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전체 공간에서 여백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의 두께, 이 너비를 마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마진을 최대화시키는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것이 SVM이에요. 자, 그럼 마진의 정의를 보았으니까 이 마진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즉 마진의 값을 이퀘이션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먼저 이 하이퍼플레인부터 이퀘이션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이퍼플레인은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는 0과 같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해 주었었어요. 여기에서 이 W란 이 하이퍼플레인의 수직인 벡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W 벡터 얘를 하이퍼플레인을 결정하는 벡터여서 얘를 법선 벡터 혹은 노말 벡터 라고 불러줘요. 그런데 이 벡터 W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크기나 다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W도 법선 벡터가 될 수 있고 이러한 W도 이러한 벡터도 법선 벡터 W가 될 수 있겠죠. 즉 우리가 어떠한 이 하이퍼플레인을 결정하는 W와 B를 이대로는 하나의 W, 하나의 B로 딱 유니크하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WB, EW, 2B, 3W, 3B 여러분들이 여기 이 수식에 넣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다 이제는 0이 되어서 같은 하이퍼플레인을 가리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델을 구할 때 딱 하나의 W 그리고 딱 하나의 B 값을 딱 고정시켜주고 그 W 혹은 B를 가지고서 마진을 구하기 위해 이 W와 B에 대한 제약도 두도록 할게요. 어떻게 제약을 둘 거냐면은 이 가장 가까운 점을 지나는 이 현재 하이퍼플레인과 평행한 이
선들의 식이 각각 하이퍼플레인 위에 있는 식은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는 플러스 1,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직선은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이렇게 고정을, W와 B의 값을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W와 B를 둘 때 우리가 마진의 값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즉 W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 식의 값이 1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이 거리, 얘는 W의 크기 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마진은 이 길이의 2배이기 때문에 이 마진은 W 벡터의 크기 분의 2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수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보세요. 먼저 내가 원하는 하이퍼플레인을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 마진, 우리가 이퀘이션을 표현하고자 했던 이 마진을 수식으로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W와 B를 제대로 잘 고정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H1, H2도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자, 이 세 번째, 이 수식에 의해서 우리가 제약식을 만들 수 있는데요. 어떤 제약식이냐면 이 H2,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다 하나의 클래스 플러스 1의 클래스로, 이 H1 밑에 있는 모든 점은 이 마이너스 1이라는 클래스로 분류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SVM이 어떠한 하이퍼플레인을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하이퍼플레인 및 필요한 이 개념 마진은 어떻게 수식으로 쓸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제대로 이 전체 모델을 수학적 식으로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의 수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의 목적은 이렇게 X, Y로 이루어진 데이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들을 잘 구분해주는 마진을 최대화하는 하이퍼플레인, 네, 다음과 같이 구하는 건데요. 우리 앞에서와 다르게 이 클래스를 나타내는 이 y-값을 0과 1로 나타내는 대신에 이 SVM을 모델링 할 때는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과 같이 이제 두 개의 클래스가 표현된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럴 때 이 하이퍼플레인을 나타내는 W 그리고 B를 구하는 것이 이 SVM의 알고리즘의 목적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맥시마이즈 하고자 하는 이 마진은 W의 크기 분의 2가 되겠고요. 이 하이퍼플레인을 구한 후에 어떻게 데이터를 분류하느냐 하면 이 하이퍼플레인 이 식 안에다가 이제 값을, 이 x 값을 넣어서 해당 값이 우리가 얘네들이 플러스 1보다 크면은 플러스
1이라고 하는 y값으로 얘네들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분류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플러스 1 이상이거나 마이너스 1 이하이거나 하니까 우리가 이 y값을 프레딕트 할 때 이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의 값 자체를 볼 필요 없이 그것의 부호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하이퍼플레인을 구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X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했을 때의 이 부호 사인을 가지고서 이 Y 값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를 프레딕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그림을 가지고서 이 하이퍼플레인을 살펴보자면 이 마진을 계산할 때 사용되었던 이 하이퍼플레인과 가장 가까운 점들, 이 가까운 점들이 각각의 클래스별로 하나 이상 있다라고 했어요. 이 가장 가까운 점들이 이 마진을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포인트들을 이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이 특별한 이름으로 서포트 벡터라는 이름으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왜 서포트 벡터인지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들을 가지고서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의 이름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마진을 나타냈던 이 수식을 통해서 우리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마진을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W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 마진 자체를 맥시마이즈 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의 역수 2분의 W의 놈을 미니마이즈 하는 것으로 문제를 대체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크기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 얘는 이 크기의 제곱 W 트랜스포즈 W를 미니마이즈 해도 똑같이 이 크기가 미니마이즈 되죠. 여기에다가 루트만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는 대신에 2분의 W 트랜스포즈 W를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니마이즈 하고자 하는 목적 함수는 2분의 W 트랜스포즈 W가 됩니다. 얘는 이제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 WB를 이제 하나 유니크한 값으로 정하기 위해서 제약이 들어간다 했어요. 어떤 제약이었죠? 네.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는 플러스 1 위에 있는 애들이 다 플러스 1로 구분이 되어야 되고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이 밑에 있는 애들이 마이너스 1로 분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위에 있다라고 하는 점들은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것과 같고요. 이 직선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Y가 플러스 1일 때 이 조건을 만족하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합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y 곱하기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하는 이 제약식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풀고자 하는 이 SVM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SVM 문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해를 하셨으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얘를 어떻게 풀 것인가 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 SVM이 어떤 모델인지를 살펴보고 이 모델에 대한 포뮬레이션 이렇게 옵티미제이션 문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서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배울 때에도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배울 때에도 어떤 옵티미제이션 문제,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가 나왔고 그것을 이제 각각의 문제에 맞는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 모두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풀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앞에서 배웠던 모든 옵티미제이션 문제들은 이렇게 미니마이즈 하고자 하는 식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SVM에서는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냐면 이렇게 제약식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점이 달라졌어요. 이 산업공학과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 제약식이 붙어 있는 미니마이즈 혹은 맥시마이즈 문제들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성형대수나 LP에서 이런 문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식이 있는 문제들은 리니어 프로그래밍 혹은 뭐 쿼드라틱 프로그래밍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러주었어요. 여기에서는 이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 2차식으로 나타나져 있고 그리고 제약식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쿼드라틱 프로그래밍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약식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와 같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 이제 라그랑지안 기법을 사용을 해서 풀어주는데요. 우리 이 부분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라그랑지안 메소드가 무엇인지는 배우지 않을 거고요. 이 메소드를 통해서 이 식이 어떻게 간단해지고 간단해진 식을 통해서 솔루션이 어떻게 구해지는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이 라그랑지안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이 본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듀얼 프로블럼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라그랑지안 듀얼 프로블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직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라그랑지안 기법에 의해서 앞에서의 미니미제이션 문제가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을 이 알파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로 바뀐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문제를 이 알파를 표현한 맥시미제이션 문제로 바꾸어졌는데요. 여기서는 제약식이 앞에서보다 조금 더 간단한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문제는 이 앞에서의 문제보다 더 풀기가 간편한데요. 이것들을 구해서 이 식을 풀어서 알파를 구한 다음에 카라시 쿤터커 컨디션이라고 하는 이 KKT 조건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 앞에서의 옵티미제이션 문제에서 구하고자 했던 이 W를 쉽게 표현이 가능한데요. 이 앞에서 이 알파를 구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 주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W의 옵티멀 솔루션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라시 쿤터커 컨디션의 다른 조건 중에 이러한 조건이 있어요. 즉 위에서 구한 이 알파 값이랑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이 y, x 값이랑 그리고 우리의 최적계 이 w랑 b를 이용하면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조건, 이 밑에 있는 조건은 왜 제가 여기다가 써 놓았냐면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어떤 x, y에 대해서 이 다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의 값을 0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이 제약식 이 등으로 만족하도록 하는 x, y다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이 yi 곱하기 w 트랜스포즈 xi 플러스 b는 1이 되게 하는 그 xy는 어떤 xy죠? 즉, 이 마진을 구성하는 이 하이퍼플레인 위에 있는 이 점들, 즉 우리의 클래시파이어와 가장 가까운 이 점들, 이러한 xy가 이 식을 만족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xy를 집어 넣었을 때 여기 안이 이 0이 되겠죠? 그리고 그 외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0이 아니게 될 거예요. 그럼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알파와 이 괄호가 곱해서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알파가 0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서포트 벡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얘네들에서는 알파 값이 0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서포트 벡터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알파 값이 0이 아니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W가 이렇게 알파와 이 데이터 x, y 값이 곱해져서 더해진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알파가 0인 이런 데이터 포인트들은 W를 구하는데 중요하지 않게 되고요. 알파가 0이 아닌 다른 데이터, 즉 서포트 벡터들에 대한 x, y 값만 가지고 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W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모델에서 필요로 하는 이 W 그리고 이 B의 값이 이렇게 서포트 벡터들만 가지고서 구해지기 때문에 이 트레인드된 모델이 오직 다른 데이터가 아니라 이 서포트 벡터들에 대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서포트 벡터 머신이 이제 무엇인지, 즉 서포트 벡터 머신은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는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알고리즘인데, 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최적화 문제로 표현이 될 수 있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중간 단계의 최적화 문제를 풀어주어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 알파값, 그 중에서도 서포트 벡터에 대한 알파값을 가지고 이 W, B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파라미터 하이퍼플레인을 구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의 핵심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방금 전에 배웠던 거를 조금씩 확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게 이제 첫 번째로 확장하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 확장하는 거 하나. 그래서 두 개의 모델을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모델이 확장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다고, 즉 이 하이퍼플레인에 의해서 정확하게 각각의 클래스로 나뉠 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이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지 않은 데이터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 SVM을 확장해 주도록 할게요. 그 방법은 이렇게 이 하이퍼플레인에 의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류를 할 때 제대로 분류되지 않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허용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본 그림에서는 이 하이퍼플레인 위에 있는 점들은 다 까만색으로 분류가 되어야 했고, 밑에 있는 점들은 다 하얀색으로 분류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표시된 이 점과 같이 해당 하이퍼플레인에 의해서 정확하게 잘 분류가 되지 않는 데이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런 미스 클래시피케이션도 허용을 해주도록 모델링을 하는 건데요. 이러한 허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수 크사이를 각각의 데이터마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select variable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잘 클래시파이 되는 이러한 데이터들, 그냥 잘 클래시파이 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 새로 추가된 이 값이 그냥 0인 것으로, 그래서 전체 모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두고, 이렇게 미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허용한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크사이 값이 0보다 크게 설정되도록 문제를 바꿔줄 거고요. 이렇게 미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허용을 해 주었으면은 전체 클래시피케이션 에러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미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허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허용하는 그 점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 오브젝티브 펑션, 즉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는 이 오브젝티브 펑션 옆에 이 그 사이의 합이 크면 클수록 좋지 않도록, 이 그 사이의 값의 썸이 함께 이제 미니마이즈 되도록 이 두 번째 텀을 더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슬랙 베리어블 그 사이는 이렇게 미스 클래시피케이션 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죠. 다른 값에 대해서는 얘가 0이 될 수 있도록 이 앞에서 우리가 이 SVM 식에서 만들었던 이 분류에 대한 제약식에서 우변에다가 마이너스 그 사이 i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 잘 분류가 되었던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그 사이의 i가 0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우변의 값이 이제 1보다 작아지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지금 얘가 이 위에 있으면은 이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가 0인 것보다 큰데 지금 밑에 있으므로 이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의 값이 지금 음수가 되었죠. 그리고 멀면 멀수록 그 음수 크기가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이 하이퍼플레인 밑에 있게 되므로 이 멀어진 크기만큼 이 우변이 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큰 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값 전체가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작아진다는 건 이 그 사이의 값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미스 클래시피케이션 된 애들에 대해서만 그 사이 값이 0보다 커지게, 그리고 이 하이퍼플레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이 값이 더욱더 커지게 만들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제약식을 우리가 슬랙 베리어블을 둬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트레인 데이터는 앞에서처럼 마진 바깥에 정확히 분류된 채로 위치하게 되면서 몇 개에 대해서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허용해 줄 수 있도록 바꿔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앞에서의 포뮬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바꿔 주었습니다. 이렇게 슬랙 베리어블이 추가되어서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바뀌게 되었어요. 자, 이것도 앞에서와 조금만 바뀐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이용을 해서 풀어줄 건데요. 얘도 앞에서의 문제와 같이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기 때문에 얘를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이용하면은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컨벡스이기 때문에 유니크한 솔루션 WB를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옵티멈이 아닌 글로벌 옵티멈 값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앞에서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구해주면 돼요. 그런데 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슬랙 베리어블이 들어가서 조금 이 듀얼 프로블럼도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바뀌는 부분이 여기
이 알파 값의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그리고 KKT 컨디션에서 이렇게 제약시 이 바뀐 부분이 다음과 같이 반영이 된다는 것, 이 부분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와 같이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서 알파를 구해서 그 알파를 가지고서 이 W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W를 결정짓는 이 알파들은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식이 이 0이 되게 하는 포인트들만 고려하면 될 거예요. 자, 이 식이 0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yi 곱하기 더블 트랜스포즈 xi 플러스 b가 0 마이너스 그 사이 i와 같을 때 이 가로 안의 값이 0이 되고 알파 값이 이제 0이 아니게 되죠. 근데 이 식을 만족하는 경우가 언제가 있냐면 이 xi, yi 이 데이터 포인트가 이제 하이퍼플레인과 가장 가까운 점, 앞에서 서포트 벡터라고 불렀죠? 그런 점이거나 혹은 미스 클래시피케이션 되는 경우, 즉 이 슬랙 베리어블이 0보다 커지게끔 미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허용해준 그런 경우에 이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만 이 W 스타를 구성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델을 결정짓는 데이터가 이러한 데이터 혹은 이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두 종류의 데이터가 중요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이름에 대해서 서포트 벡터라고 이제 이름을 우리가 붙여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와 같이 이 마진을 결정짓는 서포트 벡터들은 마진 서포트 벡터라고 혹은 그냥 서포트 벡터라고 부를 거고요. 우리 마진을 결정짓지 않고 마진 안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편으로 잘못 클래시파이 되는 그러한 서포트 벡터를 에러 서포트 벡터라고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모델을 결정짓는 그런 데이터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훈련된 모델이 이러한 서포트 벡터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앞에서 우리가 정의했던 이 마진이 실제로 진짜 마진은 아니게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진 안쪽에 있는 점이나 아니면 아예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점들을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마진을 조금 물렁하게 만들었다 해서 이러한 포뮬레이션을 소프트 마진 포뮬레이션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랙 베리어블이 추가되는 이 모델은 소프트 마진 포뮬레이션이에요. 우리가 이 소프트 마진 포뮬레이션을 만들면서 이제 그 사이를 추가하면서 이 그 사이의 합과 이 원래의 목적 함수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트레이드 오프의 비율을 결정짓는 하이퍼 파라미터 C를 우리가 두었습니다. 우리가 하드 마진 포뮬레이션에서는 사용자가 설정해 주어야 될 하이퍼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소프트 마진 포뮬레이션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
C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가 이 C 값을 결정을 해 줄 때마다 이제 모델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소프트 마진 포뮬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소프트 마진 포뮬레이션을 풀어서 나오는 해가 이제 무엇인지 보았으니까 이 하이퍼 파라미터 C의 효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 C를 바꿨을 때 모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소프트 마진 포뮬레이션에서의 C는 이 슬랙 베리어블 페널티와 이 마진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를 결정 짓게 되죠. 이 C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해줬을 때 이 설정을 해줬던 그 하이퍼 파라미터 람다의 역수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모델 컴플렉시티와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를 결정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수라고 했으니까 이 C가 작으면 작을수록 레귤러라이제이션이 많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가 작으면 작을수록 모델이 너무 컴플렉스해지지 않게끔, 즉 이 W가 이제 제로에 가까워지고 마진이 크게끔 하는데 집중을 하도록 이제 만들어 줄 거고요. C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 트레이닝 셋에 정확하게 맞추는 데에 집중하게끔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서로 다른 C에 대해서 이 하이퍼플레인 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C가 작은 경우에는 이러한 벡터들, 이렇게 마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벡터들을 허용해주는 대신에, 이런 슬랙들을 허용해주는 대신에 이 마진을 넓히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그러니까 C가 중간 값인 경우에는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마진이 조금 줄어들 때 이렇게 슬랙 베리어블의 값이 이제 0보다 커지는 애들의 개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C가 매우 커지게 되면 이렇게 하이퍼 플레인에서 이제 멀어지는 이렇게 이제 미스 클래시피케이션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을 이제 최소화하면서 마진이 굉장히 이렇게 작아지게 되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마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C가 크면 클수록 마진이 이렇게 작아져요. 근데 이렇게 너무 C가 크게 되어서 마진이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이 트레이닝 셋에 너무 휘스를 하는 바람에 이 마진이 작아져서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잘 맞추지 못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오버피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C가 너무 크면은 너무 트레이닝 데이터에 맞추기 때문에 오버피팅 될 가능성이 높고, C가 이렇게 낮게 되면은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안 맞게 되더라도 테스트 셋에서는 얼추 잘 맞게 될 수도 있다.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 마진 포뮬레이션을 배우고 그 소프트 마진 포뮬레이션에서의 하이퍼 파라미터 C의 역할까지 이렇게 보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확장된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